예비군, 인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종대 편집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라가 너무 또 아주 혼란스럽고 오늘 또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지금 온 국민이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말 분노 어린 비통함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부에서 이 세월호 참사 국면을 하루빨리 좀 바꿔보고자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네. 네네. 지금 남북한 또 북미 간에는 한반도 상공에서 지금 막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네. 일부 순서 때,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움직임이 정말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 출병을 이 집단적 자위권에 포함시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2부 순서 때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방송 중 광고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또 때마침 다음 주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5주기가 되는 때인데요. 그렇군요. 네네. 예. 이때 즈음에서 당시 그 국가안전보장위 사무차장으로 계셨고 네.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종석 장관께서 칼날 위의 평화라는 네. 책을 최근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종석 장관님을 모시고 이 책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정부 때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우리가 한번 또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책을 먼저 좀 구해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 방송을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장관님이 이거 말씀 들었으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어제 제가 섭외 전화 드리니까 굉장히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방송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네.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막말이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마구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국, 또 우리 국방부 대변인까지 끼어들어가지고, 하루도 지금 바람 잘 날 없어요. 어떤 말로 따지면 벌써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국방부 출입기자죠. 김도균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바쁘시죠? 자꾸 기사 쓸 일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월요일 상황부터 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네. 제가 국방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정부 당국자한테.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김 대변인이 문제 발언을 한 것은 지난 12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였습니다.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반에 정례 브리핑을 여는데요. 네. 그날 브리핑할 사안에 대해서 대변인이 설명을 하고 현안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하. 이날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지난 10일 특수부대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AN-2기에 공격용 로켓을 탑재해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 대변인은 AN2기에 탑재하는 로켓포 사거리는 700m 정도지만 우리 대공포 사거리가 1km 이상이라고 소개한 뒤에 과연 어느 게 먼저 떨어지겠느냐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북한은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니냐 이러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하. 그 후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또 인권이 있느냐, 자유가 있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이죠. 나라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유엔에 없어져야 가입한 된다. 국가인데,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의 말을 좋게 해석하자면 북한 AN2기의 위협을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그날의 발언은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할 수 있는 발언 수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라는 게 기자들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네, 무슨 정치인 발언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왜 대변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북한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나온 적이 있지만요. 네.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북한은 없어져야 한다고 공언한 것은 지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처음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면 40년 만에 나온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시작한 이래로 우리 정부의 어떤 부처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서 없어져야 될 나라 이런 식의 언급을 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아,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워낙 뜻밖의 발언이 나와가지고 언론이 거의 굉장히 발칵 뒤집혀지다시피 굉장히 기사가 무게 있게 실렸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북한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네. 북한은 바로 김 대변인의 발언 하루 만에 서울을 타격하겠다. 네. 전민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발끈했습니다. 전민 그러니까 보복전. 전민 보복전.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 인민들이 나서서, 총동원돼서 보복에 나서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였죠. 어제 국방위원회 중대보도 형식으로 반발 수위를 최고치로 높였는데요. 네. 사실 중대보도라는 거는 지난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원수 칭호를 받았을 때 이런 중대보도 형식을 취할 정도의 아주 드문 형식입니다. 어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이 중대보도 형식을 빌어서 도발의 본거지인 서울 타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격노한 보복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네. 남북 간의 험악한 말폭탄들이 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이게 말로 보면은 이거 살 떨려서 이거 제대로 입으로 참 옮기기조차 끔찍한 표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는 그래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이 참 곱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네네. 우리 쪽에서도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도 있었고, 올해 와선 급기야 통일대박, 또 새로운 대북정책 제안. 불과 이 드레스덴 연설 통일대박이 나온 게 2-3달 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주로 남북한에 보면 군사당국이 앞장을 서서 우선 아주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끔찍한 말전쟁으로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시기에는 좀 한반도의 어떤 안보 상황, 남북 관계에 좀 미칠 어떤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할 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주 한 잔 드시다가도 아주 격한 말로 비판하기도 하시는데요. 네. 근데 정부 관계자, 특히 대북 관련 부서의 핵심 관계자들은 각별하게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은 물론 엄연히 우리와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대화의 틀로 우리가 끌어내서 평화통일로 유도해야 될 상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말로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변인이란 자리가 과연 자기의 생각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이런 측면인데요. 네.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나온 이야기는 바로 그 부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이 무력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없어져야 될 나라라 이 말은 곧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독트린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김 대변인의 발언 수위가 아주 이례적으로 높아져 왔다는 점입니다. 네. 대변인은 지난달 22일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4월 말까지 큰 거 한 방 터진다는 북한 내 정보가 있다면서 네. 공식 브리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날 김 대변인이 한 말 중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아마도 감청이나 다른 정보 수단을 통해 입수한 것이 분명한 정보산으로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는 물어봐도 이건 정보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게 김 대변인의 단골 멘트였거든요. 그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날은 물어보는 기자들도 없었는데 김 대변인이 자청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김 대변인의 발언들을 추적해보면, 어떤 세월호 참극을 덮으려고 안보 마케팅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궁금해지는 게 그 대목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김 대변인의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 내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관심사예요. 지금 네네.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김 대변인이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말한 거다. 벌써 말이 달라졌네. 예.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거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어허. 근데 어제도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인권 유린도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자면 이게 김 대변인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부 안에 강경 세력의 강경 목소리를 대변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김 대변인은 말이죠. 이분이 네. 국방연구원 카이다의 박사학위를 가진 어떤 전문가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개인 이력을 보면은 중앙일보에서 군사 전문 기자를 오랫동안 역임한 말하자면 글과 말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냥 연우 공무원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 학력을 가진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고 평소에 성격이 그렇게 괄괄하고 과격한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 갖고 이렇게 국면의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으리라고는 절대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김민석 대변인은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를 지내다가 네. 바로 이제 국방부 대변인으로 옮겨간 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분을 곁에서 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가는 절대로 어떤 돌출 발언이라든가 네.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다른 국방부 출입 기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런 돌출 발언 이렇게 어떤 내질르는 어떤 스타일보다는 평소에 너무 늘어지게 자근자근하게 얘기를 해서 무슨 소련 말하는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하는 기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뜻밖이라는 것이고 개인 맞습니다.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의심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네. 저기, 그리고 지금 이 일련의 그 북한에 관한 어떤 그 대변인 브리핑에서 또 하나 관심사가 무인기였는데, 네. 오늘 청계산에 무인기 소동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8시 반경에, 네. 군 당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 청계산을 등산하던 한 50대 남성분이, 이제 그 계곡에서, 청계산 계곡에서 하늘색 빛깔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 아하. 이렇게 이제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이제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은 바로 현장으로 수색대를 급파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사한 결과 굉장히 허탈하게도 이게 무인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조립식 주택 등에 사용되는 이 FRP라고 하죠. 이게 가벼운 그 문짝의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문짝입니다. 그래서 아하. 합참에서는 이게 화장실 문짝으로 보인다라고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문짝이 폴폴 날아다닌 건가? 그거 희한하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문짝을 근데 무인기로 봤을까?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그런데 제출한 그 영상을 보면 이 예. 문짝이 아주 정말 기묘하게 이 옆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예. 측면으로 보자면 이 무인기 형태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하. 바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이제 문짝 떨어진 문짝을 보고 이제 무인기로 신고했던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지금 네. 국방부에서 무인기 신고해도 보상금 나가는 걸로 법령 개정하고 있죠. 예, 그렇게 저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네. 그 등산객 돈 버실 뻔했는데. 그러게요. 아유, 그래서 아쉽네. 아까워하는 지금은 사람도 많겠네요. 합참에서는 오늘까지 모두 82번 무인기 관련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세 가지 빼놓고는 전부 무인기와 무관했다고 네. 조사한 결과 무관했다고 그렇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민석 대변인이 대단히 실망했을 걸로 보입니다.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걸 더 입증할 수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게 됐네요. 네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계속 훌륭한 취재,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 김도윤 기자님과 또 뭐 최근에 그 막말 파문,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발생한 무인기 해프닝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네. 근데 이 무인기, 이 문짝으로 드러난 무인기 해프닝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그 근처에 가서 육안으로 보면 그걸 발견한 주민은 저 한 4-5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먼 네. 거리에서는 그게 뭐 무인기처럼 오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군 당국이 이 근처에 가서 보면은 네. 이것이 문짝이구나 이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이렇게 긴급 뉴스로 속보로 보도된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지금 긴급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네.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 안보 의식이 너무 투철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투철하시기 때문에, 네. 저기 천안함 사건이 난 2010년 그 3월 26일 그 직후에 6월 달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경기도 한 경찰서에 북한 낙하산 부대 수백 개의 낙하산이 지금 밤에 경기도에 지금 내려오고 있다. 난리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그런데 출동했죠. 네. 합창 간부들 비상대책반 다 소집됐죠. 그거 못한다고 감사원 지적받았으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였겠어요. 네. 엄청난 인력이 대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풍선이 수백 개 내려왔는데 그날 네.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할 때 네. 네. 수백 개의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네. 얘들이 하늘에 올라가 안 보이다가 밤이 되니까 일제히 낙하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낙하산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네. 틀림없다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집에서 있던 잠자던 군인들 다 출동하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예쁘게 풍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얼마나 투철하신 분들입니까? 네. 얼마나 안보의식이 투철한. 이런 나라에서 이 안전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비극이 발생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러면은 계속 대담 나누죠. 지금 김민석 대변인의 어떤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나라.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나라가 아니라 정권을 말한 거였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데. 네. 박사까지 되신 분이 분명히 어제 나라라고 해놓고, 이제 그게 또 아니다. 그러면서 또 본의가 왜곡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북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의 효과는 이미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의 순서로 보면 월요일 날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될 나라다라고 표현을 했고, 네.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날, 네.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김동 기자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끝에 또 덧붙인 얘기가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려면 확실히 해명을 해명 했어야 아니네. 되는데, 이건 해명 아니에요. 해명을 하려면 확실히 해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결론은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오히려 그저께 발언을 재확인해준. 해명을 하려면 붙인 혹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근데 아하. 이와 동시에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죠. 네. 그리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네. 조평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강력한 대남 비남 성명이 나왔죠. 네. 네, 그것도 네. 아까 김덕은 기자가 잠시 얘기했습니다. 전민전 네. 서울 타격, 네. 예, 죽탕 쳐버리겠다. 근데 그 성명을 이렇게 보면은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그 김 대변인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건 개인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의 네.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흡수통일 전략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네.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뭐 서울 타격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주민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그런 아하.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 네. 위협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을 동원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네.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여러 가지 말폭탄을 던지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옮기겠다 이런 얘기는 또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세월호 국면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자꾸 북풍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을 보이는데 거기에 말려들 의사가 없다는 투에 그런 네. 또 이제 또 뉘앙스도 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북한의 성명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 역시 우려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 김민석 대변인 발언을 보고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이건 기존의 보수 노선과도 다른 말이다. 기존의 네. 보수는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북한의 정권은 고립시키고, 북한의 주민은 흡수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기조 위에서 북한 붕괴론을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나라라는 것은 주민과 정권과 영토 주권 이런 걸 다 포함한 그렇죠. 걸 나라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네. 그래서 현 정치 체제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인식에 기울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것이. 네. 왜냐하면 그럼 나라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게 뭡니까? 마치 무슨 뭐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 당국에서 확산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없는 정권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역이용당할 수 있는 요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건 보수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변인의 말은 기존의 보수하고도 달라요. 오로지 그럼 남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 프레임을 다 초월해서 한 얘기를 하면 자극하는 거 외에 북한 자극하는 거 외에는 아무리 따져도 의도 자체를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통적인 보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그렇죠. 그런 쪽이었는데 이번에 김민석 대변인이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네. 북한 정권은 이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홍보할 하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이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북한 정권과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게 하는. 네. 그래서 이게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자기 정치 권력을 공고하는데 네. 역용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북한의 성명에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부분인 우리나라 것 같아요. 보수 세력이 바라던 바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바라던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뭘 원하고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지. 예. 이 발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의 어떤 그런 북한을 관리하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 자체도 포기할 정도의 자극적 발언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왜 했느냐? 왜 했느냐 이건데 이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금 시사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이 방송을 조금 모니터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도 비중은 기존의 지상파 종편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북한에 관한 뉴스 보도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이것이 정권이 가고 싶어 했던 방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선 핵실험도 안 통해 미사일 발사도 안 통해 국지 도발한다고도 또 늑대 양치기 소년 마냥 거짓말 했는데 또 안 통해. 자, 무언가 지금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이 북한 뉴스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부 그러니까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지난 한 2달여 가까이 네. 북한에서 뭔가 큰 거 한 방 터뜨릴 것 같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정작 북한발 뉴스거리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세월호 참사가 지금 벌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뉴스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겠다. 네. 뭐 이런 쪽의 접근법인 건가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로 잠시 멈춤 버튼이 눌려 있던 걸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이 시점을 바라봤던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왜 지금이냐, 왜 월요일 12일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난주부터 진도 팽목항에 있던 중앙지 기자들이 이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 다량의 취재 인력을 투입한 결과 지금 언론사마다 다 지쳤어요. 네네. 굉장히 지금 여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철수할 때가 되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점의 초점이 서울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떤 우선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 게 오히려 돈 많고 인력 많은 지상파 방송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반면에 이 세월호 참사를 비교적 공정 보도하는 JTBC 같은 데는 아직도 주재 기자가 진도에 많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의 어떤 첫 번째 국면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는데 그 징후는 뭐냐? 그걸 뭘로 봤냐 하면은 진도에서 기자들의 철수입니다. 네네.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은 진도에 내려가 있는 중앙지 기자의 리포트라기보다는 해당 지방에 주재하는 주재 기자 리포트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만큼 이제 비중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보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세월호에 끌려다녔던 이런 국면에서 조금 다른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청와대 회의에서 실제로 나온 발언이에요. 이번에 국방부 발언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거짓말만 하고 무인기도적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는 거기까지 문제 삼는 국면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실제 나온 발언이에요. 네. 그 다음 얘기가 월요일 날 나온 김민석 대변인 발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특정 정책, 네. 언행 이런 걸 문제 삼는 단계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그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다음에 네. 김민석 대변인이 이 발언을 여러 군데 해명하면서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평소부터 해왔던 생각이다. 평소부터. 이 말을 언제고 하고 싶었다.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고는 자기가 인정을 한 거예요. 네네.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한 발언입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나 이런 데하고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청와대와 관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예. 뭐 이것이 뭐 한두 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과연 이거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일종의 청와대와의 이신점심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권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이런 후자에 쪽에- 가깝죠. 네. 왜냐하면 어떤 충성 경쟁, 이건 뭐 북한이건 남한이건 다 관료 정치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예, 그 어떤 집단 의식, 집단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왜 정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냐 하면은 이게 바로 세월호 출구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갈 길이 먼 건 맞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도 있을 것이죠.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도 있을 것이죠. 뭐 특검이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갈 길은 멉니다만은
정부가 가장 공경에 처한 이 관리 불가능한 상황이 빨리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한 가지 매듭 지어야 되는 필요는 지금 정권에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세월호 출구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습니다마는 이 북한발 기사의 양을 늘리고 그다음에 세월호로 취재 나가 있는 중앙지 기자들이 빨리 현장에서 철수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세월호 출구 전략이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딱 이 발언이 꽂혀버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TV 모니터를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월호나 북한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도의 양이 어떻게 그 변화가 되느냐 이걸 좀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예상한 대로 갈 공산이 큽니다. 아주 중요한 예측인데요. 특별히 세월호 쪽에서 빅 이슈, 빅뉴스가 터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이것을 촛불 시위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현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어떤 북한발 다른 뉴스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네. 이게 이제 YS 정권 때부터 나온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는 전략이에요. 네, 네. 예, 이건 뭐 이번에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예, 사회 관심을 딴 데로 돌리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매뉴얼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인데 얼마나 위기관리 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위기관리에 참 탁월하신 정권인데 네. 그런데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만 안 했어도 그죠? 네. 예, 이런 어떤 정치, 재난, 안보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그 위신을 세우는데 더 좋았을 건데 왜 또 고말은 해서 면피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엉키게 만드는지 요건 좀 내가 이해가 안 가. 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권의 자기방어 위기관리는 굉장히 섬세하고 잘 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개인 생각으로 감히 정치인도 못하는 말을 국방부의 국장급밖에 안 되는 대변인이 모가지가 10개입니까? 20개입니까? 저렇게 자신 있고 결의에 찬 이런 어떤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직위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범정부적인 이익에 복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의 출구 전략이다. 네. 예,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반적인 어떤 좀 그 시간표를 갖고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이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가 좀 나와주면 그 일종의 좀 악셀레이터를 밟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서 뭔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네. 이런 그 상황이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네. 또 이제 월드컵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좀 시간표를 놓고 볼 때, 이 지금 뭐 지방선거 때까지만 이 세월호 참사를 좀 덮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뉴스거리를 좀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좀 그러니까 의도들이 있는 것 명확한 같아요.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 안보는 없어요. 조직 안보, 정권 네. 안보, 네, 예, 자기 방어. 네, 예, 지금 이런 안보, 가짜 안보 논리가 아주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안보가? 네네. 우리가 진짜 국가 안보라고. 그런 네. 면에서 난 보수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참된 보수라고 나는 네, 사실은. 네, 네. 예. 뭐 우리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네. 정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오기를 좀 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보수 노릇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보수라도 해서 네, 국가 안보를 말하자. 네. 우리가 국가 안보 얘기하자. 아니, 국가 국민 안전 얘기하자.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송 제목을 달려면은 진짜 평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안보가 개판이니까 우리가 진짜 안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달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 보수 되는. 역할을 해주자. 예, 아주 참 이게 비극적인 현실. 이거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정원이 주춤하니까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 무인기 때 네. 국방부가 그랬거든.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곡동으로부터 뒤통수 맞았다. 네. 예. 세상에 그래 조선일보에 무인기 청와대 찍은 사진이 보도되는 그 순간까지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무인기에 대한 합심조 그 조사 결과를 한 번도 보고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이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볼 만을 했어요. 4월 9일 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저 보고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정보본부장 일어서서 당신은 그 무인기에 대해서 대공용 의점은 어떻고 그거 조사는 어떻게 하고 물으니까 한 건도 보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심조에서 조사한 걸 못 받았다는데 합심조의 멤버가 국방부입니다. 기무사. 네네. 그런데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는 합심조에서 국정원이 국방부를 모독에 출입 금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틀 전에 군의 방공망과 정찰체제가 무너졌다. 그렇죠. 이러면서 엄청 질타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거 말씀자료 국방부가 올렸겠습니까? 자기들 자폭하는 그런 말씀자료를 왜 올려? 딴 데서 써줬지. 네. 내곡동이 다 했잖아요. 어쩌면은 내곡동이 다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내곡동을 통해서 한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의심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또 국정원이 어찌됐든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이 상황에서 대놓고 나설 수 없는 네. 사실 또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대놓고 나서서도 안 되는데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정말 대놓고 그 네. 어떤 국가 기관보다도 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정치에 전면적으로 개입했던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국정원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국정원이 다시 나서고 네.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좀 국내 정치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좀 이용하는 이런 어떤 악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한반도 정세에 또 미칠 영향도 우리도 또 그런 어떤 그 장기적 안목에서 또 검토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막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하는 말도 듣기 거북하지만 이제 이 남측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발언들도 이제 공직자 입에서 뭔 말이 터질까 아주 난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죽겠는데 그런데 클라우제비치가 전쟁에는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중에 1번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원초적 폭력성. 원초적 폭력성. 예.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증오입니다. 네. 이것이 우선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우연적인 도박이라 그랬습니다. 네. 전쟁의 결과를 인간이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모험을 걸어보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전쟁에서 초래되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그 준비 작업은 뭐냐면 집단적 증오예요. 원초적 폭력은 그걸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말이 쌓이고 원한의 사슬로서 한반도가 계속 그 악화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그건 뭐 말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집단의식으로 남북 간에 각기 이것이 문화적으로 구성이 될 때 네. 이럴 때 사실은 어떤 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조건 하나가 충족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즉, 한풀이 도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인 원한과 증오를 어떤 식으로든 그 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대형 도발은 아닐지라도 무력 시위라든가 그 무력 시위가 또 정치적 관계를 악화시킨다든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네. 통일대박? 통일대박 아니라 쪽박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그냥 뭐 싸우면서 닮아간다,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게 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꾸 남북 관계가 국내 정치적으로 양쪽 모두 마찬가지인 거죠. 예. 예. 지금 국방부 대변인까지 나서서 정말 대변인답지 않은 이런 발언을 늘어놓는 것도 결국 그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어떤 충성심이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거를 갖다 또 침수봉대해가지고 주민들을 막 동원하고 교육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서울을 타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성명을 내보내는 북한의 정부 기관들도 역시 네.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을 위한 충성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충성 경쟁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이 충성 경쟁이 벌어지다 보면은 사람 간의 관계도 서로 막 욕식을 하다가 삿대질하다가 이거 주먹질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인 만큼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런 그 메시지 관리, 네. 예, 그리고 어떤 위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게 정말 보면 싸우면서 닮아가는 관계이고. 그렇죠? 서로 삿대질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나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 네. 일종의 적대적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남북 관계의 좀 안 좋은 모습이 최근 들어서 더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 막말 대사전을 집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남북한의 막말 대사전. 막말 대사전. 예. 네. 이거를 편찬을 해서 네.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욕도 있더라. 네. 욕의 백과사전이다. 네.
전 세계가 이걸 보면은 적대국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울 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국가들이 많다. 왜 전쟁하기 좋아하는 나라들은 이 막말대사전을 읽어야 된다. 네. 너무 부끄럽다. 거기에다가 일방적이 아니다. 쌍방적이다. 이게 좀 미국도 좀 끼워주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근래 역사에서 국가 간의 어떤 막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해서 피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논란이 됐었고. 네. 그렇죠. 최근에 또 북한의 대미 비난. 이것도 차마 입으로 옮기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네. 특히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역사, 특히 인종차별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 미국 대통령을 지칭해서 검은 원숭이다라고 하는. 네. 정말 도저히 좀 입에 담기 힘든. 네. 그런 발언을 또 주민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방송으로 내보내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갖고 있는 실망감을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정책인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특히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은 당장이야 오바마하고 관계 개선이 이제 물 건너갔다. 네. 이런 어떤 실망감에 절망감에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미국의 정치 환경이 바뀜으로써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자국 대통령을 검은 원숭이로 비유한 이런 나라하고 과연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북한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텐데 도무지 이게 정말 철들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어떤 집단적 폭력, 집단 증오에서 좀 떠나가지고 우리 이성적으로 사고합시다. 네. 조금 지성적으로 사고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격이 있고 또 어떤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이런 막말 절대 청소년들이 배워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사전 속에 넣고 우리 조금 더 인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네. 그런 가운데서 좀 이성적인 삶, 좀 좋은 사회에서 살고 싶다. 좋은 한반도에서 살고 싶다. 네. 이런 점에서 원하는 원한을 불러일으키고 막말은 막말을 불러일으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정부가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이걸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작년 일입니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정책 얘기가 나왔을 때 전직 통일부 장관 한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잘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글른 것 같습니다.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북한 문제,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로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그런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에도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사실 이 보수 진영에서 북한 이슈를 국내 정치로 이용하기 얼마나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유혹에서 이겨낼 때에만 정말 제대로 된 네. 대북 정책 수립과 이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싸움에서 지고 있고 어쩌면 애초부터 그 자기와의 싸움을 할 의사조차도 없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지난 1년 동안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의 윤상현 네. 수석 부대표였죠. 네. 이분이 이제 이제 수석 부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또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날 또 번복했죠. 또 번복을 해버리고요. 네.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작 북한하고 또 육자회담을 비롯한 다자 외교 무대보다는 NLL 대화력 파동, 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네. 그죠?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리고 국정원, 국방부의 대선 개입 문제, 네. 이런 문제들 가지고 1년 내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고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정권 또 자기의 조직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자꾸 북한 이슈를 악용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하고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난 이런 시점인데.
잃어버린 남북 관계가 이명박 5년을 거쳐서 10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자,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그 남북한의 막말 전쟁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종편에 뉴스거리 대주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또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끝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또 만들어진 공포로 확산이 됐을 때 이 세월호 전국을 관리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절대 우리가 현혹이 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젠 시민이 주도해야 됩니다. 이 세월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역시 국정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권력이 되거나 정보기관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기관이 되면 그 현장에서 그 구조에 저렇게 무능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혼선을 빚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안전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가장 평이하고 상식적이고 이해되면서 그러면서 또 진실한 언어로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정권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정권. 국민 앞에서 자기 자세를 낮추는 정권. 국민과 동화되는 정권. 이제는 이런 정권이래야 국민이 안전해진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월호 문제를 또 다른 공포로 덮으려는 시도는 이거 저도 좀 막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적질입니다. 역적질. 역적질. 네. 하나의 공포를 다른 공포로서 덮겠다. 공포에 질린 국민처럼 통치하기 쉬운 국민 없습니다. 네. 독재자가 국민을 통치할 때 공포에 질려서 트라우마에 걸려서 거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처럼 통치하기 좋은 국민은 없다. 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국민은 독재자가 통치 못한다. 시민이 이긴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가장 우선적인 권리다. 네.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은 두려움에 대한 극복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예, 이것이 거기서 어떤... 무기력이 극복된다. 이게. 그렇죠. 공포에 질리면 우선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학습된 무기력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또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이걸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독재냐 민주주의를 구분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1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2부 때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투입시킨다는 이런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